세계를 만나는 시간 나우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 10시 38분 45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세계사로 뉴스 읽기 시간입니다. 덕성여대 이완복 석좌 교수 전화로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스페인에서 프란시스코 프랑크 전 총통의 유해를 이장한다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 그 소식에 대해서 제가 먼저 좀 자세히 전해드리자면 프랑코 전 총통이라는 분이 스페인의 독재자였고 과거사 청산을 위해 그의 유해를 이전해야 한다는 현 정부의 선언이 있는데 이 대법원에서 이를 승인했고 유해가 이전이 됐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전을 시작했죠. 네. 그러니까 이 뉴스를 보면서 저는 굉장히 의아했던 게 스페인이 독재 상처가 있는 나라라고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스페인도 우리나라만큼 상흔이 많은 나라입니다. 네. 굉장히 역사가 복잡하고 비참한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침략한 1807년부터 거의 200년 가까운 동안에 엄청난 그런 우여곡절을 겪었죠. 예. 그래서 프란시스코 프랑코는 무려 1936년부터 1975년 실질적으로는 39년간 그 진짜 국가 원수는 36년간 철권 독재를 했는데 세계 역사 독재자의 상징과 같은 존재입니다. 히틀러도 12년밖에 못했거든요. 13년. 30여 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어마어마한 시간인데. 어마어마하죠. 예. 네. 스페인이 그럼 어쩌다가 이렇게 독재자의 손에 넘어가게 된 건가요? 예, 1936년에 총선이 있었어요. 네. 총선. 거기서 이제 사회당이 승리를 했죠. 그래서 공화파가 승리를 했는데 프랑코는 철저한 극우거든요. 그래서 모로코에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이른바 그 스페인 내전이 벌어졌죠. 네. 그러니까 이 스페인 내전이 국가의 이 내란이 아니라 공화파와 그다음에 파쇼 세력이 맞붙은 내란이 아니라 일종의 시험 전쟁 같이 돼버려가지고 당시에 창굴했던 나치 세력 그리고 소련의 공산 세력 이것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프랑코는 나치하고 무솔리니 파쇼 이탈리아 거기에 지원을 받고 그리고 공화파 사회주의파들은 소련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일종의 이념 전쟁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3년간 전쟁 끝에 1939년에 프랑코의 최종적인 승리로 끝나면서 그때부터 36년간 철권 아주 혹독한 독재 정치가 시작된 거죠. 네. 그러면 스페인 내전에서 프랑코 전 총통이 승리를 했고 그 이후에 그러니까 독재 정권을 계속해서 30년 넘는 시간 동안 이어간 건가요? 예, 이어갔는데 이 프랑코라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냐니까 나는 오직 하느님과 역사 앞에만 책임을 질 뿐이다. 그 외에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하여튼 정적에 대한 무자비한 처벌 그리고 이념과 사상 반대 그것을 완벽한 청소 그래가지고 무려 한 150만 명의 정치범이 190개 수용소에 갇혀 있었던 그래서 스페인의 36년은 정말 암흑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증오도 상당했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이 프랑코가 어떤 사람이냐면 세 가지를 가장 증오했습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특징인 이 선거를 증오했고 그리고 정당을 증오했고 민주주의를 증오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선거란 것은 가물이설로 국민을 속여서 집권만 하면 제멋대로 가는 것이 선거이기 때문에 이 선거란 것은 독과 같은 것이라는 것이고 정당이라는 것은 서로가 가문이설로 자기 이익을 챙기는 것이기 때문에 스페인에는 빨랑해당이라고 하는 프랑코 총통의 당, 그 당 하나만 있으면 됐지 저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는 독보성 같은 것이다. 그다음에 민주주의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그야말로 쓸데없는 그 독보석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절대 해서는 안 되고 모든 언론은 검열받고 철저하게 통제를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네. 지금 설명해 주신 내용을 들으니까 어느 정도로 철권 통치를 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스페인이 독재자의 통치를 받아왔다는 건데 그럼 이 부분도 좀 궁금해지는 게요. 국민들의 저항은 없었나요? 네, 당시에 국민들은 100여 년 계속되는 혼란 동안에 완전히 지쳐 있었죠. 그 전에는 왕당파와 공화파의 그 대립으로 나라가 시끄러웠는데 공산주의 혁명, 그 볼셰비키 혁명 이후에는 그 공산 세력까지 가미해가지고 이 세 파로 갈라져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쑥대밭이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발 좀 혼란은 끝나고 누가 좀 강한 지도자가 나와서 나라를 좀 안정시켜줬으면 좋겠다. 그게 누구든 간에. 그때 프랑코가 나타난 것이거든요. 그 국민들이 어쨌든 간에 평화면 됐다.
좀 편하게 좀 살게 해달라 그런 상황이었고 이 프랑코가 들어서자마자 반대파에 대해서 완전히 그냥 그 말살을 해버렸기 때문에 반대파가 감히 그 저항을 할 수도 없었고 네. 또 반대파들은 반대파들대로 단합이 안 되고 전부 지리멸렬하게 분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프랑코에 대해서 저항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때 그 프랑코가 36년이란 철권 독재를 그냥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해나갈 수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반대파는 이미 숙청이 됐고 또 남은 반대파마저도 분열되어 있는 상황에 그렇습니다. 국민들도 정치에 딱히 관심이 없고 관심이 없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프랑코가 철권 통치를 그렇게 오랫동안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프랑코 전 총통이 독재 정치를 할 때 스페인 경제적 상황은 어땠나요? 프랑코가 군인입니다. 원래가 직업 군인이고. 네. 그러니까 경제를 알 리가 없죠. 그러니까 정치는 알고 또 군대를 알지만은 그 경제는 모르기 때문에 당시 프랑코가 딱 집권한 것이 1939년인데 그 몇 달 뒤에 2차 대전이 터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2차 대전과 그다음에 경제를 모르는 군인의 집권 이런 것이 돼서 이 2차 대전이 끝날 때까지 엄청나게 스페인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고생을 했죠. 그래서 한 10여만 명이 굶어 죽은 그런 사태까지도 벌어졌죠. 굶어 죽었다고요? 예. 상상을 못 하겠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의 스페인의 모습만 저희는 그렇죠. 알고 있기 때문에 스페인 국민들이 굶어 죽었다라는 게 좀 전혀 이해가 되지는 않는데요. 네, 제가 1975년에 처음으로 독일을 갔는데 그 당시만 해도 스페인과 포르투갈 사람들이 독일로 일하러 왔어, 돈 벌러. 그 정도로 가난했던 나라예요. 그렇군요. 이 앞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이 독일과 이탈리아의 지원을 받아서 프랑코 전 총통이 독재자로 거듭날 수 있었던 건데 네네.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어떤 도움을 준다거나 그런 건 없었나요? 전쟁통에 쌓였으니까 아무도 도움을 줄 수가 없죠. 근데 이제 2차 대전이 터지니까 이제 진이 완전히 빠진 스페인은 일단 중립을 표방했지만은 자기들을 지원해준 나치 독일 히틀러하고 무솔리니를 안 도와줄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은근히 뒤에서 이 나치하고 이탈리아를 도왔습니다. 그러니까는 연합군 측한테는 이것은 배신이고 이것은 완전히 파쇼 세력이거든요. 그렇죠. 나치에 협력한 정권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또 공산 세력한테는 소련에게는 이건 반공 정권이니까 이것도 적이죠. 그래서 2차 대전이 끝나니까 그때 2차 대전의 특징이란 것이 세 세력이 대립을 했죠. 자본주의 세력, 공산주의 세력, 파쇼 세력. 네. 그러니까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손을 잡고서는 파쇼 세력을 몰아는 게 2차 대전이거든요. 네. 그래서 파쇼가 전부 이탈리아, 일본 할 것 없이 다 망했는데 독일 할 거 없이 네. 딱 세계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파쇼 정권이 프랑코 정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왕따가 된 거죠. 서방에서는 이건 나치에 협력한 정권 파쇼니까 하나 남은 파쇼니까 왕따 당하고 네. 공산국과 소련과 위성 국가들에게는 반공 정권이니까 왕따 당하고 그래서 1946년 유엔 가입도 거부당하고 대서관도 다 쫓겨나고 정말 그야말로 그 세계적인 국제 고아가 됐었죠. 네. 근데 그러다가 그러면 어떻게 전세가 역전되는 건가요? 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1950년에 터진 우리나라 6.25 전쟁이 프랑코를 살렸습니다. 어떻게요? 아니, 그것은 이제 파쇼 세력이 물러난 다음에 그 다음에 터진 것이 한국 전쟁으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부딪힌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 파쇼 세력이 사라진 상황에서 공산주의가 창궐을 하니까 이 자본주의 세계에서 그게 겁이 난 거죠.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 프랑코를 우리 편으로 끌어들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전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56년에 유엔 가입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유엔 가입이 되면서 이 프랑코가 현명한지 어떤지는 모르지만은 재빨리 친서방 정책을 돌아서 가지고 네. 소련과는 등을 돌리고 완전히 자본주의 세력과 손을 잡았죠. 그러면서 관광 스페인의 자연 경관과 역사를 이용해 가지고 관광 대국으로 탈바꿈을 하면서 스페인 경제가 그때부터 1950년대 말부터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관광 산업에 집중을 하기 시작하면서 관광으로 돈을 벌기 시작한 거네요. 그렇죠. 굉장히 이 과정이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스페인이 관광 산업이 발전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문호를 이른바 개방을 하면 경제가 발전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자국으로 들어오면 국민들도 의식이 깨어나기 시작하잖아요.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외국 관광객들도 들어오고 이제 경제가 조금씩 나아지면서 세계 정세를 국민들이 알게 된 거죠.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1956년부터 대학생들이 이제 그 반 독재 운동을 시작하는데 그때 1956년부터의 상황이 우리나라 70년대 유신에 대한 민주화 운동하고 똑같습니다.
네. 그 같은 과정을 겪었죠. 그래서 이 프랑코가 죽을 때까지도 이런 학생들의 시위와 저항은 계속됐죠. 그래서 이제 프랑코는 1965년에 전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철권 정치를 했지만은 민주화의 불길은 절대 꺼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면 프랑코 전 총통이 살아 있을 때 독재 정치가 끝나긴 했나요? 그게 아니죠. 죽을 때까지 그대로 왔습니다. 죽을 때까지. 1975년에 이제 그 프랑코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때까지도 완전 철권 독재는 계속됐는데 네. 1969년에 후계자를 지명해요. 네. 그게 누구냐니까 지금 국왕의 아버지인 후안 칼로스 1세. 근데 이 후안 칼로스 1세가 대단히 현명한 분입니다. 네. 대단히 그 민주화 의지를 가진 깨어있는 지식인이에요. 그래서 후안 칼로스 1세가 왕이 되자마자 난 독재를 하지 않고 완전한 민주화를 하겠다 해서 민주화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1975년부터 후안 칼로스의 민주화 선언이 있은 다음부터 전 세계에 스페인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달라져가지고 그때부터 더욱더 구름과 같이 관광객이 몰려오기 시작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다행히 민주화에 대한 어떤 의지가 있는 사람을 후계자로 지명을 해놓은 덕분에 스페인이 오늘날에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페인의 예전에 암울했던 과거, 프랑코 전 총통의 독재 정치, 민주화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들어봤는데 처음에 저희가 도입부에 프랑코 전 총통의 유해를 이장하는 문제가 지금 스페인 내부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건 역시 과거사 청산의 과정인 거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프랑코가 누워있는 묘소가 어디냐면요. 쓰러진 자의 계곡이라고 해가지고 정치범과 그 정치 포로들, 이 사람들로 이게 파가지고 과다라마 산맥에 있는 곳에 이 바티칸 성당보다 더 큰 지하 동굴 성당을 짓습니다. 네. 이게 화이라는 명목이지만은 거기에 맨 중앙에 프랑코의 시신이 모셔져 있고 그 바로 위에 산꼭대기 정상에 150m 높이 세계 최대 십자가가 세워졌어요. 네. 그러니까는 이 좌파들로 볼 때는 이것은 모욕의 장소고 극우파들로 볼 때는 승전 기념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인 프랑코가 누워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화해의 계곡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2004년부터 프랑코를 이장해야 된다는 얘기가 쭉 나왔는데 가족들의 반대에서 안 되다가 네네. 이번 대법원의 승인이라서 10월 24일부터 이장이 시작됐죠. 그러니까 프랑코는 민주화 운동의 결정이죠. 네, 그러니까 내전 희생자가 아니라 엄연하게 가해자인데. 네, 화해라는 명목으로 지어진 추모 시설에 있는 건 말이 안 된다. 네, 그렇죠. 그렇군요. 그런 의미로. 네. 이번 일에까지 오르게 된 겁니다. 바티칸 성당보다 더 큰 지하 성당이에요. 그렇군요. 네, 이게 로마 카톨릭교는 길이가 240m 이상 못 짓게 합니다. 바티칸 성당보다. 네. 근데 240m를 파고 거기다 턱을 만들고 40m를 더 팠어요. 네. 280m의 성당을 지은 거죠. 지하 동굴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역사 이야기가 더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원복 덕성여대 석좌 교수였습니다.